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북 충주 출신 이종배 의원입니다. 중기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의원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이 오영주 장관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네, 장관님, IMF 사태로 판매자, 소비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네. 중기부에서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금리가 얼마 됩니까? 이게 뭐 고금리 업자가 무슨 고리대 뜨는 것 같이 이렇게 오해하실까 보려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 이후에 특히 판매사의 미정산 사태 문제에 긴급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기부의 소진공과 중진공 기금으로 긴급 연령 자원 2,700억 원, 그리고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신보와 또 기업은행 프로그램에 3,000억 원, 총 5,700억 원을 지금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의 경우에는 초기에도 3.5%를 유지했습니다만은 여야 대표님들과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현장에서 이걸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2.5%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와 그리고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그 기업은행의 프로그램은 또 은행에게 하기 때문에 원래는 보정료를 1%를 하려다 0.5% 낮췄고요. 전체가 3.8%에서 4.9%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어려우신 분들이 빨리 구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원을 했고 8월 16일부터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준금리보다 많이 낮은 금리로 지금보다 네, 가장 낮은 재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으로 나와 이하경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 앞에 섰습니다. 총리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맡으셨습니다. 제가 잠시 출범 당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자행한 결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고, 그래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이 크게 어려워졌고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래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통계 조작까지 해서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습니다. 또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을 강행해서 유망산업을 사장시키려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서 수출마저도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포퓰리즘성 재난지원금 살포로 인해서 나라빚과 유동성이 증가해서 고물가 고금리를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개혁이나 의료개혁,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폭탄 돌리게 했고 다음 정부에게 빚만 잔뜩 물려준 꼴이 됐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직 맡아서 수행 중인데 이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경제 상황에서 국정을 맡게 된 그 소감 그때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2022년 5월 달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저는 그때의 그 경제를 보는 눈은 국가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첫째, 우선 대외적인 여건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플레는 뛰고 또 원유값 또 가스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가스값은 그 전에 약 6개월하고 합쳐서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제 수지는 그것 때문에 적자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보면은 한 해에 무역 수지, 우리가 수출 수입의 차이라고 하는 무역 수지가 악화된 금액이 딱 771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송합니다. 에너지 값이 더 많이 든 금액이 771억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역 수지가 고해에 악화된 금액이 786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는 모조리 에너지 값이 오른 데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면 어떤 임팩트가 오느냐? 결국 우리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 중에 대외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의 성장 추세가 둔화되면서 2023년에는 1.4%까지 우리의 성장이 떨어졌던 겁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기준금리가 딱 10배가 올랐습니다. 0.5%에서 5.5%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약 1%에서 3.5%, 약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힘든 고금리, 고물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런 그 금리 조정에 따라서 고환율, 또 대외적인 수출 수요의 부족, 에너지 값의 상승, 거기에 우리의 그동안의 원전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그 경쟁력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비싼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대외적으로 보면은 우리 외교, 안보 쪽에서도 한미 간의 동맹은 삐걱거리고 있었고 한일 간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한일 간에 맺었었던 우리 그 외환의 수업 제도는 진작 폐지가 됐고 추가로 연장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러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았습니다. 결국 재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고 세계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경고가 날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정이 나빠지고 그리고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적자로서 악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도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내수 이런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국가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할 그런 상황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은 완전히 태풍이 오기 직전의 전야다 이렇게 걱정들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 전에 몇 년은 그랬습니다. 거의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가까웠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전혀 그런 경고가 없이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훨씬 우리 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훨씬 적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국가의 중장기적인 그런 그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봐야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더 서로 참고 인내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건전 재정, 국제 수지의 흑자, 인플레이션의 안정, 그리고 고용의 창출 이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지금은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은 2%로 안정이 됐고 국제적인 수준이 됐고 외국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우리의 외채는 우리의 그 전체적인 외환 보유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저희가
좀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은 매년 우리가 보는 무역 수지, 이것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무역 수지 흑자는 역사상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고용률은 지금 15세부터 64세까지 우리의 고용률은 약 64%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만 보면은 69.3%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제 수지를 보이는 경상 수지는 2022년에 230억 불, 저희가 겨우 흑자를 만들었습니다만 2023년에는 355억 불, 올해는 약 730억에서 770억 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의 위기 상황을 걱정 안 하게 됐고, 재정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우리의 채무가 늘어난 그 율은 약 지금 2% 정도 미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세우는 이 윤석열 정부의 그 국채 비율 늘어나는 증가율은 저희가 국가 부채를 GDP로 나눴을 때 약 3% 정도 늘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2020년 GDP 기준으로 봤을 때 5년 동안에 늘어난 것은 약 12.9%가 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의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37개국은 전부 다 2020년 국가 부채를 해서 우리 코로나를 극복을 하고 바로 그 다음에부터 흑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계속 적자를 축적을 해서 결국 5년 동안에 약 12.9% 정도 늘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경을 해가지고는 부채를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제를 판단하는 그러한 전 세계의 공통적인 지표는 대한민국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민생 차원의 일을 저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약 26조 정도의 계획을 세웠었고, 최근에 이 추석을 맞이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저희는 끊임없이 그 상황을 파악하면서 개선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총리님께 제가 그런 것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20년 이후에 주요 경제 지표를 표로 정리해 봤는데 참고를 하시죠. 그래서 총리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삶을 방치해서 경제와 민생을 망쳤다. 심지어 세계 경제가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민생 경제가 파탄이라도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런 저주성 막말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이 말 들으셨죠?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 성과의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평가들이 많습니다. 우선 세계은행은 한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을 했고요. 이코노미스트지는 10대 강국 중에 한국은 물가 관리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0위를 올해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8계단이 상승된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그 신용 평가를 해주는 스탠드앤포어스나 무디스 같은 이런 그 회사들이 우리의 신용 등급을 일본보다 2등급을 높여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앤포어스는 2026년이 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평가의 배경에는 피치가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신용평가사입니다. 우리 정부의 건전한 재정기조와
대외 건전성, 이 두 개를 가장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성장, 수출, 국제 수지, 고용 상황, 재정 건전성 등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선방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국가 중에 하나다. 다만 아직도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충분치 않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마치고 이하경 부의장께 인사를 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장관이 답변. 네, 부총리님 잘 들으셨죠?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고 설명 총리님이 하셨는데 확실하게 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23년의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회복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가 회복세로 들어선 건 맞습니다. 다만 그게 국내 민생과 내수로 온기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아직 그 속도가 좀 더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수 중에서도 약간 좋아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그다음에 또 아까 건설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소득층 관련된 거는 저희가 올해 이미 생계 보조라든지 그 외 많은 것들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26조 원의 그 대책을 발표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 투자와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가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그걸 하기 위해서 각종 그 지원, 경제 활성화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또 제출을 또 22대 개원하자마자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생각하셔서 민생을 위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 상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빨리 그 수출 증가에 대한 온기가 내수로 빨리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유동성 확보, 이 내수를 위해서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님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라는 그 취지, 그러니까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그게 현금성 어떤 소비 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효과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렇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생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은 생계보조니까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근데 소상공인들은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빚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채무를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빚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재기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또 학생들은 장학금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월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그 올해 예산, 그러니까 작년 이미 예산하고 올해 예산에 저희가 저소득층과 그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청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체 전 국민의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각종 필요한 형태의 소득 보조를 한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올해 예산에는 20만 원 이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외면을 하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생계보조 아니면은 바우처
아니면은 뭐 월세 지원, 장학금 이런 식으로 그분이 필요한 일자리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근데 현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소득 보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춤형 지원이래요. 네네. 그리고 맞춤형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소비를 그러니까 소비를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또 말씀이 계신데 사실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경제학 같은 데 얘기하면은 항상 소득이 늘어나야지만 이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에 추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항상 소득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일회성으로 어떤 돈을 지급하는 거는 항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소비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 그래서 전 취지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방법론에서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전 효과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네,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KDI에서 2020년도 분석한 결과 한 30% 정도 추가 소비가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네, 그건 이전 지출 자체의 어떤 효과가 30%밖에 안 되는데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도 일회성이기 때문에 네. 일회성은 과연 뭐 우리가 일회성으로 25만 원 받는다고 제가 소비를 늘릴까요? 그럼 더 적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는 회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어쨌든 건설 경기가 이 선행지수잖아요. 건설 경기가 상당히 침체돼 있는 건 뭐 인정하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PF도 어렵고 또 정부에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사업 수주도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재정 가지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SOC가 좀 한 1조 정도 주는 것 같던데요. 그건 이제 내년도 예산인데요. 내년도 예산. 네, 내년 예산인데 그 SOC 신규 사업은 대폭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 예산 자체는 SOC로 분류되는 건 1조가 줄었습니다만 그 외에 그 지역의 어떤 건설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 인프라 관련된 게 있습니다. 뭐 하수도라든지 그 외에 또 지방의 주택의 수요를 하는 그 부분은 한 1.3조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그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네. 조금 늘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건설 경기를 좀 늘리기 위해서는 BTL이라든지 BOT 같은 네네. 민간 투자 사업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총리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집행 목표가 올해 잡은 게 5.7조입니다. 그게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반기는 벌써 2.8조 원을 이제 초과 목표를 0.1조 원 초과해서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신규 발굴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그러니까 2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 설정해서 발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그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다듬어서 저희가 마련해서 국민에게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네. 이 건설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뭐 사업성 평가하고 또 적격성 조사하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하고 이러다 보면 절차가 굉장히 길어서 시작하고서 막상 사업을 할 때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린다는데 이 절차도 좀 대폭 시간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고 네네. 또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민자 적격성 조사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줄여 왔는데 여전히 뭐 수요 예측 재조사 기간 같은 경우가 좀 270일이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또 단축을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더 얘기를 들어봐서 이 부분도 신속하게 사실 어려울 때 이런 민간 투자 절차, 민간 투자를 같이 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내수 진작을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 좀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다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장관 수출이 요즘 장관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오 장관님이 통상본부장 하시다가 가셔서 그러는지 좀 좋아졌어. 올해 연간 총 수출액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서서 우리가 수출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연말까지 좀 남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금년 말쯤이면 일본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워낙에는 경제 규모나 수출의 그 규모를 보면은 저희가 많이 모자라는 면이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가 역대 최고의 수출을 지금 향해서 나가고 있고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반도체 같은 그 특정 산업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자동차라든가 조선, 석유화학 전 산업 분야가 고르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특정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조금 미진했던 그 신흥국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신흥국들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그동안 정상 외교를 기반으로 그 굉장히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했던 그 성과를 가지고 수출의 본격적인 다변화, 다각화를 하는 원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격언이 있는데 그와 같이 수출도 이렇게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씀 잘 해주셨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우리가 미국, 중국 또 반도체 미국, 중국이 거의 40%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20%가 넘고 그렇습니다. 너무 좀 치우침감이 있으니까 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 반도체는 우리 효자 품목 아닙니까? 네. 반도체가 초격차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 또 EU 이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잘못되면 반도체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초격차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또는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데 좀 정부에서 더 관심 갖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요.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들하고 협의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저희 우리 주력 산업의 초격차 유지할 수 있도록 꼭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가 나왔는데 전력 수급 문제 연결시켜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용인에 한 600조가 넘는 그런 대단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력 공급에 문제 없습니까?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부 지자체들에서 뭐 문제가 좀 발생하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그 전력망 확충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올해 그 여야가 지금 합심해서 전력망 확충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기로 하셔서 저희는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보강하고 지자체 저희가 소통 더 원활하게 해서 최대한 그 전력망 확충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할 일 다 하시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네.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체코 방문해서 총리 만나가지고 원전 세일즈 하셨는데 참 그 당시에 영화 판도라 보고 원전이 위험하다면서 국내 탈원전을 졸속으로 추진한 상태에서 원전 세일즈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도 높였고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처하면서 직접 외국에 많이 뛰셨는데 체코에도 가서 정상회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체코 원전 수주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사진 보시는 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내년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계약 차질 없습니까? 네,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네, 이 체코는 EU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뭐 EU 국가 각 국가에서 이태리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 탈원전했던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전 건설 러시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리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 원전에 대한 의존을 좀 낮추겠다고 했던 국가들도 지금 여러 가지 그 기술 발전이나 그 에너지 수급 상황 때문에 지금 정책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탄소의 중요한 그 에너지 원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에너지 정책을 재조정하면서 그 원전에 대한 수요들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지금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체코 원전 발주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 그 동맹 관계를 잘 관리를 해서 저희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법안 같은 것들 잘 좀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망가졌지 않습니까? 인류 인재 공급 문제라든지 또는 보조금 지원, 거기 더 나아가서 SMR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수출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석유 가스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이번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패 가능성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객관적인 그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약 한 20% 정도 확률을 보고 있는데 그 업계의 관행을 봤을 때 20% 정도의 사전 분석 평가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우리가 탐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광구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저희가 합리적인 그 탐사 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뒷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는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다. 여기에 우리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가 미얀마 유전도 성공을 했고 했으니까 혹시 장관님 미얀마 유전 갔다 오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긴 호흡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주변 국가 상황을 보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땅덩어리가 넓다고 하지만 지금 한 4만 8천 개 정도의 시추공을 뚫어서 지금 자원개발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만 해도 800개가 넘는 시추공을 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해외의 자원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자원개발률이라고 하는 이 자국이 자원을 확보를 한 것들이 본인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수급을 하는 그 율이 지금 현재 한 4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0%가 조금 넘고 있어서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에 한번 해외 자원개발을 하다가 잘 안 된 경험 때문에 이 자원개발 정책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빨리 정상화하고 저희가 내일 이 관련돼 있는 자원개발 관련돼 있는 우리 미래 인재들 만나가지고 좀 자신감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이런 역량을 키우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데 국내의 이 자원개발 생태계를 다시 복원을 시켜서 저희가 꼭 국내에서도 이 소중한 이 국토의 자원개발의 가능성을 탐사를 하고 해외 자원개발 정책도 지금 정상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미얀마 유전 가봤는데 대단합니다. 시간 되시면 이재명 대표님 모시고 한번 다녀오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단상의 위치를 의원석을 향해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호소드립니다. 우리 싸울 땐 싸우더라도 경제는 살리고 봅시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IFA 2024 참가업체 절반이 중국 업체입니다. 어저께 끝났습니다. 이제 중국도 기술 디자인 등 급속도로 향상돼서 우리가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중국, 인도 등 후발 국가들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력과 경쟁력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합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괴담 선동 정치, 갈라치기 정치, 팬덤 정치,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시간에 미래 유망 산업을 어떻게 선도할지 우리 함께 연구합시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됩시다. 경청